자, 문제 11번부터 20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문제 11번입니다. 다음과 같은 재고자산 흐름과 결과를 바르게 얘기한 사람은 누구인가? 자, 기초재고액 있고요. 매입 있고, 매출 있고, 기말 이렇게 있습니다. 자, 보면은 김이박채가 있는데, 자, 한번 봅시다. 자, 1번. 선의선출법 적용 시 기말 재고의 200개의 단가 100원으로 계산한다. 그러니까 선의선출법의 특징이 이제 먼저 들어온 게 이제 먼저 나가는 방식을 취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600개를 이제 출고를 할 때 가장 먼저 입고된 순으로 이제 1월 1일이 이제 먼저 입고되었고 4월 9일이 이제 그 다음 입고됐잖아요. 그래서 출고를 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제일 먼저 입고된 1월 1일 것부터 먼저 출고시킵니다. 500개.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매입이 이제 4월 9일자 입고시키는데 몇 개냐면은 300개 중에 이제 100개만큼 출고시키는 거죠. 그러면은 1번에 대한 얘기는 맞을까요? 기말재고액이 그 마지막 남는 게 얼마예요? 기초재고는 500개 나갔으니 없고 그 다음 매입은 300개 중에 100개는 출고되었으니 그 다음 200개는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이 200개 남는 금액에 대한 단가 100원으로 계산을 해야 한다라고 하면은 맞아요? 틀려요? 틀리다는 의미가 되죠. 그래서 얼마냐면은 150원으로 계산을 해줘야 된다 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1번에 대한 부분은 아니다 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이시입니다. 후익선출법 적용 시 기말재고액 200개 단가 150원으로 계산한다. 사실 이제 후익선출법인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입고된 게 먼저 나가는 방식으로 취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4월 9일자 것부터 먼저 출고가 돼요. 그럼 몇 개냐면은 300개 출고됐죠? 그럼 몇 개 남아요? 300개 중에 300, 자, 그러면은 7월 20일자가 300개가 남으니 기초재고가 이제 거기서 나가는 거죠. 그래서 500개 중에 몇 개 나가요? 그렇죠. 300개가 나가는 거죠. 그럼 몇 개 남아요? 200개 남는 거죠. 그래서 200개 남을 때 단가 얼마나 남아요? 그렇죠. 150원짜리는 이미 나갔잖아요. 후이선출법이 나갔으니까 없고 100원짜리 단가만 남았죠. 그래서 기말재고액은 후이선출법 적용할 때 반대로 100원으로 적용해줘야 돼요. 그래서 1번하고 2번은 단가가 뒤바뀌었다 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2번에 대한 얘기도 아니다 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3번 인플레이션 상승 시 단기 순이익 및 기말 재고액은 호의선출법, 평균법, 선입선출법 순으로 적용한다. 자, 이거는 인플레이션이 올라갈 때는 기말 재고액이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기말 재고액이 올라가면은 매출 원가가 이제 그만큼 내려가게 돼요. 왜냐? 기말 재고액은 팔다가 남는 금액이 있다 보니까 팔다 남은 금액이 많아지면은 그만큼 매출 원가에 해당하는 금액 자체가 오히려 더 줄게 돼요. 왜냐? 그런 판매를 안 했기 때문에 매출원가 내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비용이 줄면은 단기 순이익이 많이 남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선의선출법이 가장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은 반대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인플레이션 상승시가 아닌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은 인플레이션이 하락하는 경우 단기 순이익이 후이선출법이 가장 많이 남게 됩니다. 그래서 반대로 보아주시면 됩니다. 3번은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 4번 최씨입니다. 총평균법 적용 시 평균 단가는 118.75원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총평균법은 산식이 이렇게 됩니다.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매입 수량, 이때 매입 수량은 당연히 기초 포함해서 매입 수량을 잡죠. 그래서 500개하고 300개를 잡습니다. 그래서 플러스 500과 300개고 그리고 이제 매출인 경우에는 이제 이거는 제외하고 여기에 이제 총 매입 금액을 적어요. 그래서 이게 얼마냐면은 그럼 여기서 이제 이렇게 하면 되죠. 5만원, 45,000원 이렇게 해주면 돼요. 그래서 총 95,000원. 그럼 95,000원에서 이제 800개만큼 나눠주시면 돼요. 그래서 단가 얼마예요? 118.75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평균 단가는 118.75원이 되니까 여기 출고할 때 118.75원으로 해서 매출원가를 잡아주면 돼요. 그래서 총평균법 적용 시 매출의 평균 단가는 118.75원이다. 맞아요? 틀려요? 맞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에 해당하는 정답 몇 번? 올바르게 얘기한 사람은 4번 최다라고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2급 문제 12번입니다. 다음 기말재고액에 대하여 올바르지 않은 것은 입니다. 자, 1번부터 한번 봅시다. 재고자산 수량 결정 시 실질재고조사법은 수량을 기록하는 것, 재고조사를 병행하여 사용하는 방법이다. 그러니까 수량을 기록하는 거는 이제 물론 기록은 하긴 하지만 실질재고조사법은 근데 매출에 대한 기록은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매입과 매출을 둘 다 기록하는 방법은 이제 계속기록법에 대한 부분이죠. 물론 이제 현장에서 이제 재고조사를 병행해서 하는 거는 실질재고조사법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 두 개를 한 번에 쓰는 내용이냐? 아니죠. 이 두 개를 지금 같이 쓰는 방법으로 적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재고자산 수량 결정 시 실질재고조사법은 수량으로 기록을 한다는 것은 계속기록법을 취하고 있고 재고조사를 병행하여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실질재고조사법을 이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번에 대한 부분은 실질재고조사법에 대한 부분에서는 맞지만 이 앞에 부분에 계속기록법을 의미를 하니 1번에 대한 부분은 맞지 않다라는 게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혼합법을 이제 주로 이제 사용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12번. 판매자인 경우 선적지 인도 조건은 기말재고액에 포함한다. 아닙니다. 판매자인 경우 선적지 인도 조건은 기말재고액에 포함시키진 않아요. 뭐죠? 도착지 인도 조건. 그러니까 목적지 인도 조건에 대해서만 기말재고액을 포함하는데 판매자인 경우에는 선적지 인도 조건은 이제 구매자에 대한 기말재고액에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번은 아닙니다. 올바르지 않은 것은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옳은 것은 이렇게 이제 보아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수정을 하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재고자산 감모 손실은 비정상적인 경우 재고자산 감모 손실로 처리하며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한다. 앞에 있는 내용하고 똑같은 내용인데 앞에 있는 내용은 정상적인 경우에는 매출원가에 포함을 시킨다고 했었고요. 근데 3번인 경우에는 비정상적인 경우에는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한다고 제가 앞서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3번에 대한 부분은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수탁자 재고가 남아있는 경우 기말 재고액은 수탁자 재고에 포함한다. 아니죠. 수탁자의 재고가 남아있는 경우에는요. 이건 수탁자는 부탁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의 재고가 아니에요. 그럼 누구 재고예요? 위탁을 했는 사람의 재고죠. 그래서 이때 기말 재고액에 포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4번에 대한 부분은 맞냐 틀리나 했을 때 틀리다 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에 해당하는 정답 몇 번이냐면은 옳지 않은 게 아니고 옳은 것은 해가지고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3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2급 문제 13번입니다. 다음 만기보유 증권에 대한 거래 내역이다. 2024년 손익계산서에 계상할 이자 수익은 얼마인가? 2024년도 6월 9일에 사채를 만기까지 적극적으로 보유할 목적으로 액면금액 100만원, 액면이자율 10%, 시장이자율 12%에서 95만원에 취득하게 됩니다. 그럼 이때 회계 처리할 때 어떻게 하냐면은 액면금액을 그대로 처리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이제 만기보유증권 해가지고 내가 그냥 취득금액만 그냥 처리하시면 돼요. 이렇게 처리하면 되고 그 다음에 2024년 12월 31일자 유효이자율법에 의하여 상각한다. 자,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2024년도 손익계산서에 해당할 이자 수익 금액은 얼마냐 라고 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고요. 2025년도 4월 6일에 해당하는 사채 액면금액 일부 50만원을 처분하고 보통예금으로 수령했다라는 의미는 이 문제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문제가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유효이자율법에 의해 상각하니 유효이자율법에 의해서 상각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이 문제는 그냥 주어진 대로 그냥 해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이제 두 번째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액면 금액에서 봤을 때 액면 이자율만큼 곱해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실질적으로 이제 내가 돈을 받는 금액, 수령 금액이 됩니다. 그래서 얼마냐면은 100만원에서 10%만큼 적용하면은 10만원이 돼요. 이렇게 되고, 자, 두 번째는 이제 발행 금액에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면은 이게 이제 이자 수익에 해당하는 유효이자율법에 의해서 처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1번하고 2번에 대한 차감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발행 금액은 얼마냐면은 95만원이고 12%하면은 11만 4천원이 돼요. 이렇게 되죠. 그럼 얼마예요? 1번에 해당하는 금액 10만원, 2번에 해당하는 금액 11만 4천원. 그래서 얼마예요? 14,000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회계 처리를 해보면은 이렇게 됩니다. 자, 일단은 돈 받는 금액은 얼마냐면은 차변에 이제 보통예금 해가지고 액면 이자로해서 10만원이고요. 대변에는 이자 수익으로 해서 유효이자법에 의해서 처리해요. 11만 4천원. 나머지 14,000원 뭐예요? 만기보유증권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처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에 해당하는 이자 수익으로 처리하는 금액은 얼마입니까? 물어보면은 정답은 3번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에 해당하는 답은 3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14번입니다. 자, 다음 자료에서 2024년 6월 30일까지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면 얼마인가? 입니다. 단, 회계 기간은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입니다. 월화상각합니다. 자, 2023년 7월 1일입니다. 기계장치 9천만원을 취득하여 보통예금으로 이체하였다. 그 기계장치를 이제 9천만원 이제 취득을 하죠. 보통예금으로 이체를 했습니다. 근데 10월 말자 되니 내역연수는 10년, 정해법에 의해서 상각합니다. 그럼 이렇게 계산합니다. 9천만원에서 나누기 10년 하면은 1년에 한 번씩 900만원씩 상각이 돼요. 근데 기간은 언제냐면은 7월 1일에 시작을 했으니 12월 말까지 해당하는 기간이 상각기간이 되는 거예요. 왜냐? 1월 1일부터 취득했으면은 1월 1일부터 이제 시작해서 보는 게 맞고, 근데 이 날짜는 7월 1일부터 했잖아요. 7월 1일부터 이제 시작을 했으니 12월 말까지 해가지고 상각기간 잡으시면 돼요. 그래서 기간은 몇 개월이냐면은 6개월만큼 상각해 주시면 되죠. 그래서 얼마냐면은 900만원에서 12달을 만큼 해주면은 한 달치 금액이 나옵니다. 거기서 6개월만큼 해주면 얼마냐면은 450만원이 돼요. 자, 이렇게 되고요. 자, 그 다음 2024년 6월 30일 기계장치를 9,500만원에 처분하여 보통예금으로 수령합니다. 자, 이때 첫 번째는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에 해당하는 이 보유기간에 대해서 상각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얼마냐면은 똑같이 이제 정해법이니까 1년에 한 번씩 900만원만큼 상각이 되고요. 12달만큼 나눠줍니다. 왜냐? 1년치에 해당하는 금액이니까 900만원은. 거기에서 이제 보유기간만큼 곱해주면 돼요. 몇 개월이에요? 1월 1일부터 6월 말까지니까. 그렇죠. 6개월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얼마냐면은 450만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때 이 450만원만큼은 감가상각비를 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처분에 대한 회계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때 회계 처리에 대해서 묻는 문제는 아니고, 이제 2024년 6월 30일까지 해당하는 감가상각비는 얼마입니까? 물어보니, 그러면은 작년에 해당하던 이제 7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450만원 감가상각비와 그 다음에 처분까지 보유하고 있는 기간에 450만원을 더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얼마냐면은 총 감가상각비는 900만원이냐? 라고 했을 때는 아닌 거죠. 이거는 감가상각 누계액에 해당하는 금액이 되고요. 2024년도 6월 30일까지 해당하는 감가상각비 계산은 얼마냐면은 1번 450만원이 됩니다. 왜냐? 2023년도에서는 감가상각비가 이거는 2023년도 걸로 보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2024년도 감가상각비는 2024년도 감가상각비로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14번의 답은
몇 번이냐면은 2번이 아닙니다. 이거는 만약에 물어봤을 때 감가상각 누계액에 대해서 물어보면은 900만 원이 맞지만 정답은 1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15번입니다. 자, 다음 무형자산과 관련하여 옳은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자, 지율입니다. 무형자산의 인식 기준은 미래 경제적 효익, 식별 가능성, 통제 가능성입니다. 무형자산은 눈에 안 보이는 거 보니까 상당한 이제 엄격한 이제 그런 절차를 거쳐야 돼요.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율에 대한 얘기는 맞습니다. 자, 그 다음 2번. 무형자산의 상각 기간은 무조건 20년을 적용해야 한다.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조건이 있는데 뭐냐면은 법령에 정해진 기간하고 그 다음에 법령에 정해져 있는 기간이 아닌 경우가 있는데 법령에 정해져 있는 기간은 그 기간을 쓰면 되는데 뭐 법령에 정해지지 않거나 그런 경우에는 최대 20년은 초과를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20년 적용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3번 화랑입니다. 무형자산은 취득 시 부대 비용으로 포함하지 않고 별도의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무형자산 취득 시 부대 비용은 포함합니다. 포함하죠. 포함하고 별도의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3번에 대한 얘기는 틀렸습니다. 그 다음 4번 나산입니다. 개발비 경상개발비 둘 다 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개발비 경상개발비는 둘 다 자산 인식 안 돼요. 왜냐 경상개발비는 비용이기 때문에 개발비만 자산이 되기 때문에 거죠. 그래서 둘 중에 하나는 틀렸다 라는 거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나산에 대한 부분은 틀렸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몇 번? 지율이 해당하는 답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2급 문제 16번입니다. 다음 일반 기업회계 기준 중 비유동 부채 항목이 아닌 것은입니다. 비유동 부채는요 항상 이 네 가지를 잘 기억해주시면 돼요. 사장 퇴임으로 생각하시면 이 네 가지를 잘 기억해 주시고요. 사장 퇴임은 사채, 장기 차입금, 퇴직급여, 충당부채, 그 다음에 임대보증금. 물론 이제 장기 뭐 미지급금 이런 거 있지만 그거 제외하고 이 네 가지가 가장 대표적인 부채성 개정 과목이 됩니다. 그러면은 비유동 개정 과목이 아닌 거 있죠. 그럼 정답 몇 번이에요? 임차보증금이에요? 아니죠. 임차보증금은 자산입니다. 임대보증금을 해야 맞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2급 문제 17번입니다. 다음 시산표에 대한 붕괴 중 오류가 발생하였습니다. 수정붕괴로 옳은 것은 입니다. 자, 문제 한번 봅시다. 주식회사 준비에 상품 매출 40만원을 외상으로 처리해야 되는데 보통 예금으로 수령한 것으로 기입하였다. 자, 원래는 상품 매출을 외상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 건데 보통 예금을 했대요. 그 잘못된 붕괴는 이렇게 돼 있는 거죠. 보통 예금 40만원 대변에 상품 매출 40만원. 뭐 여러분들 같으면은 그냥 뭐 이제 보통 예금을 외상 매출금으로 그냥 바꿔주면 돼요. 근데 이 문제에서 요구를 하는 거는 이미 회계 처리되어 있는 부분을 지우지 말고 그냥 해라. 그러니까 회계 처리를 그냥 하나 만들어라 라는 뜻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차변에 있다 보통 예금은 잘못됐으니까 대변으로 그냥 없애주세요 라는 의미가 되는 거고, 그럼 차변에 뭐 들어가야 돼요? 외상이니까 외상 매출금으로 처리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변경을 해라 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정답 몇 번이냐면은 1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수정 붕괴를 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18번입니다. 다음 중 유동부채로 계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유동부채로 계상할 수 없는 거이라고 돼 있으면은 뭐 예를 들어서 예수금이라든지 뭐 외상매입금, 그 다음에 지급어음, 미지급금, 선수금 등이 해당이 됩니다. 뭐 이렇게 해당이 돼요. 자, 1번 한번 봅시다. 주식회사 영빈에게
상품 40만원을 구입하고 어음을 발행하여 지급하였다. 자, 어음을 발행하여 지급했다는 것은 지급어음이 해당이 되는 거죠. 이 지급어음은 유동부채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 다음 2번. 주식회사 명수에게 자금 40만원 1년 6개월간 차입하고 연이자 5%와 함께 수령하였다. 입니다. 자, 1년 6개월간 차입했다는 뜻은 뭐예요? 기준이 이제 만약에 이제 1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1년 미만은 다시 1년 이하는 단기 차입금을 봐요. 근데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장기 차입금 봅니다. 그래서 기간을 잘 봐야 돼요. 이 기간이 지금 1년이 넘었냐 안 넘었냐 봤을 때 이제 1년이 지금 넘은 걸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년 6개월간 차입을 하고 그런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장기 차입금으로 해가지고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2번에 대한 부분은 유동부채로 계산이 안 돼요. 이거는 비유동부채가 해당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종업원 급여 시 4대 보험 등 60만원을 공제하고 보통예금으로 이체하였다. 자, 이 4대 보험 등 60만원을 공제했다라는 이 의미였는데 이 개정안은 뭐냐면은 예수금으로 처리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금은 이제 직원들에 이제 해당하는 4대 보험 등을 회사가 대신 납부를 하는 거니까 이 예수금이 해당이 된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4번. 주식회사 진실은 상품 60만원에 판매하기로 하고 대금 60만원은 계약금으로 수령하였다. 6만원입니다. 계약금으로 수령했습니다. 이거는 선수금이 되는 거죠. 선수금은 뭐예요? 부채의 자산이에요? 그렇죠. 계약이 파기됐을 때 돈을 돌려줘야 될 의무가 있으니 이거는 부채성 계정 과목이 됩니다. 유동부채로 계산이 되죠. 그래서 이에 해당하는 할 수 없는 거 몇 번이에요? 정답은 2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19번입니다. 다음 사채에 대하여 옳지 않은 것입니다. 자, 1번. 사채는 유효이자율법에 의하여 상각한다. 맞습니다. 사채는 유효이자율법에 의해 상각이 맞죠. 그 다음에 2번. 사채의 발행 방법은 액면 발행, 할증 발행, 할인 발행이다. 그러니까 사채의 발행 방법은 세 가지가 있어요. 액면으로 할 거냐, 그럼 시장 이자율이 높은 경우, 그 다음에 시장 이자율이 낮은 경우. 이 세 가지 분류 나눠지는 게 액면 발행, 할인 발행, 할증 발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번에 대한 얘기는 맞습니다. 그 다음 3번.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관련 부대 비용은 별도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고 직접 차감하여 처리한다. 물론 이제 직접 차감하여 처리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근데 사채 발행 비용을 봤을 때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은 회계 처리 사변에 이제 별도 비용으로 해가지고 포함을 시키고 사채 할증 발행은 차감시키는데 그런 의미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본래 사채 발행 비용 자체가 본래는 별도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고 직접 차감을 해서 처리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수료 비용을 처리하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되고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나 사채 이제 할증 발행 차금에 그냥 거기서 조정된다 이렇게 개념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시장 이자율은 10%고 액면 이자율이 12%인 경우 할인 발행이다. 지금 액면 이자율이 더 높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기준 금액인데 이 기준 이제 액면 이자율로 기준을 봤을 때 액면 이자율이 낮으면은 할증 발행이 돼요. 근데 시장 이자율이 만약에 14% 해가지고 높다 이러면은 이거는 이제 할인 발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그 사채에 해당하는 부분에 옳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몇 번이냐면은 4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2급 문제 20번입니다. 다음 거래에서 주식회사 JB의 2024년 12월 31일 회계 처리 시 차변에 나타날 수 있는 계정 과목입니다. 자, 문제 한번 봅시다. 2021년 1월 1일 주식회사 12는 자금이 필요하여 연 이자율 매년 10년 12월 31일자 지급 3억 원을 자금 대출로 차입하고 보통예금으로 수령하였습니다. 자, 2024년 12월 31일 자금 대출에 대한 이자를 보통예금으로 이체했습니다. 입니다. 자, 이자죠. 이자를 이제 보통예금으로 이체를 했대요. 그러면은 연 이자율 10%짜리를 이제 여기에 3억 원에 대해서 납부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차변이 얼마예요? 이자 비용 3천만 원으로 처리합니다. 대변에 뭘로 처리하면 돼요?
미지급 비용? 아니죠. 보통 예금으로 이체를 했다고 되어 있으니 보통 예금 3천만 원으로 처리하시면 돼요. 그러면 12월 말자 회계 처리 시 차변에 나타날 수 있는 계정은 뭐예요? 3번 이자 비용으로 해서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